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6장 매출 채권과 기타의 채권. 그럼 이제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 하면은 반대되는 현상도 있겠네. 매입 채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채무. 그 지금 이제 자산회계니까 이제 이쪽 걸 배우는데 배우는 김에 이제 이거는 쉬우니까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 상거래에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죠.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으면 받으러옴.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채권이라고 하면은 상거래가 아니죠. 기타 채권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다. 그럼 상거래가 아닌다. 그러면 받을 건 뭐 있어요? 빌려줬다. 대여금. 자, 그 다음에 아직 못 받았다.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팔고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미수금이죠. 근데 만약에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때도 미수금이에요. 그러니까 상거래에서만 받으러옴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어음을 줬대요. 그럴 때는 어음 미수금. 그냥 미수금 그래도 되고 자 아니면은 주석으로 미수금 중 얼마는 어음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받으러옴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거래라는 거. 상품을 또는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으러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요거의 반대는 이제 매입 채무가 되겠죠? 그러면 매입 채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상거래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하고 제품은 매입하지 않죠. 제품은 만들어요. 자, 그래서 자, 상품을 매입하고 또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때는 지급어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타의 채무 그러면 기타의 채무에는 상거래가 아닌 거고 상거래가 아닌 거에는 자 차입금 돈을 빌리고 자 차용증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차입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안 줬다. 그럴 때는 미지급금이 된다는 거죠.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또는 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했다면 지급어음이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비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똑같은 어음이지만 그 경우에는 미지급금 또는 어음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체크해 보시면은 수치 채권하고 지급 채무 이렇게 나누고 수치 채권은 매출 채권과 기타의 채권, 그 다음 지급 채무는 매입 채무와 기타의 채무로 나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 자, 여기서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을 하나 이제 그려보면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뭐가 기록이 되느냐? 요거는 무조건 포지션을 꼭 외워두셔라 그랬죠?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매출한 게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팔았다가 애누리 했다. 애누리나 또는 환입이나 할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받게 돼요. 대손. 회수 불능이죠. 회수가 불능이 되면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받은 거 회수한 거는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둬야 나중에 그 시험 볼 때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외우셨다. 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외상 매입금 계정. 외상 매입금 계정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제. 자, 외상 매입금 계정을 그리면, 자, 이것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외상으로 매입한 게 들어와야 돼요. 현금으로 매입한 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죠.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매입한 것만 들어온다. 그
그 다음 반대, 매입 매물이라든지 환출이라든지 매입 할인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급액이 들어가죠. 지급액이 들어가면 기말 이렇게 해서 이쪽의 합계와 이쪽의 합계는 같다. 그래서 이 정도를 꼭 외워두셔야만 나중에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제 그 할인이라는 얘기인데, 할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매입 할인이나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이나 매출 할인은 여기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 할인이다. 그 다음에 매매 할인이다. 그 다음에 수량 할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얘들은 무조건 무시입니다. 얘들은 삐끼예요. 삐끼. 그래서 거래 할인,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할인, 수량 할인 이런 게 나오면 매입 할인하고 매출 할인하고는 틀린 거죠. 이 매입 할인이라는 것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결제함에 따라서 할인을 받는 게 매입 할인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매출 할인이라는 것은 외상대금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보다 미리 받았기 때문에 빼주는 거죠. 따라서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의 감소가 이루어지지만, 얘네들은 이미 얘네들이 포함이 돼서 이미 매출 가격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량 할인 그러면 덤이고요. 매매 할인 그러면은 앞면에 따라서 깎아준 게 매매 할인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00원의 물건을 파는데 아는 친구가 툭 쳐. 야, 이거 내가 사갈게 그래요. 그럼 친구한테 그 1,000원 다 받을 수 있어요? 한 1,200원 받나? 욕먹지. 그래서 야, 너 아는 처지에 800원에 가져가라 하고 200원을 할인해 줬어요. 그게 바로 매매 할인, 아는 사이에서 할인을 해준 거죠. 그럼 우리는 매출로 기록할 때 800원으로 기록하지 1,000원으로 기록했다가 200원을 까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그 매출액이나 매입액에 이미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시하시는 거다. 즉 우리는 늘 얘네들을 삐끼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이 나와 있는데, 뭐 어음은 뭐 그렇게 중요성은 떨어져요. 사실은 이 어음이라는 게 바람직한 건 못되죠. 하여튼 뭐 알아는 둬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받으러 온 계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받으러 온 계정에는 이제 기초가 들어가겠죠. 기초가 들어가고, 내가 이제 상품을 또는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음을 받으면 거기 보면은 어음의 수치라고 그랬죠. 자, 어음을 수치하면 여기다 이제 써라 이 소리예요. 어음의 수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어음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이 발행한 어음을 내가 배서 양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음을 배서 양수했을 때도 내가 받았어요. 배서 양도는 넘기는 거고 양수는 받는 거니까 어음을 배서 양수 받았어도 요거는 받을 어음이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수치 환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수치 환어음을 받으면 이때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수치 환어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를 수취인으로 한 어음, 요게 이제 자기 수치 환어음인데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은 2사람 간의 거래고 환어음은 3사람의 거래인데, 자기 수치 환어음은 둘이 되는 거죠. 자기가 발행인이고 자기가 수취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대금을 추심을 했어요. 어음대금을 받은 거를 우리가 이제 추심 이렇게 얘기하죠. 어음대금을 받으면 받을 어음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어음을 할인을 합니다. 어음을 할인하면 내가 받았던 어음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배서 양도합니다. 어음의 배서 양도. 남에게 어음을 배서 해주면 어음의 배서 양도 이렇게 되고, 또 어음이 내가 받았던 어음이 부도가 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면 기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은 요 정도만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렇게 시험하고는 큰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을 90%로 보시고, 얘네들은 한 10% 정도 그냥 비중을 두고 한번 쳐다보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어음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지급어음은
자,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기초가 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어음을 발행합니다. 약속 어음을 발행하면은 환어음을, 여기서는 약속 어음을 받든 환어음을 받든 어음을 받으면 무조건 받을 어음인데, 약속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지만 환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상의 채권 채무가 생기지 않죠. 제3자 보고 지급하라는 어음이 환어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환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자,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자, 환어음을 인수를 했대요. 환어음을 인수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갚아야 할 어음상의 채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환어음을 인수하게 되면 그때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압 환어음을 발행했다. 자기압 환어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생겨요. 자, 여기 보면 자기 수취 환어음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한 환어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압 환어음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이 돼요. 이건 주로 이제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용어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쪽에서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는 정도로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대금을 지급합니다. 어음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고, 자, 여기는 이제 기말, 이렇게 돼서, 자, 역시 지급어음도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주의, 자기 앞 환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거다. 자기를 지급인으로 한 어음을 발행했을 때 자기 앞 환어음이라고 하고, 자기 수취 환어음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했을 때 자기 수취 환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가 받았던 채권을 양도하는 게 나오죠? 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페이지 보시면은 매출 채권의 양도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매출 채권의 양도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내가 받았던 채권을 남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매각이냐 아니면은 차입이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겼는데 그냥 팔아버렸느냐, 아니면은 그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느냐, 이렇게 해서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 이렇게 한국 회계 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내가 제3자한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이죠. 그거를 내가 남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안 갚아, 얘한테, 그럼 내가 갚아야 할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얘가 안 갚아서 내가 대신 갚았다, 그러면 위험이죠. 대신에 얘한테 가서 받아야 될 보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넘겨버렸다, 이전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팔아버린 걸로 매각으로 봐라, 이 소리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요거를 차입으로 이렇게 봐라, 이 소리죠. 그래서 자,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의 차이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10만 원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는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9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100만 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은 뭘로 버느냐? 이자로 받아, 이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빌린 돈이니까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요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매각거래로 봤다면 내가 받아야 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없어진 거죠? 100만 원이 없어진 거고, 현금이 90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이 경우에 10만 원에 대해서는 요거를 이자로 보면 안 되죠. 팔아버린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출 채권의 매각 손실로 1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게
요게 이제 차익거래, 요게 매각거래의 대표적인 회계처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이전하지도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채권을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하지 않느냐, 요거를 보는 거죠. 그럼 내가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매각거래고,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 내나 차익거래라는 것을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 대부분을 이전했으니까 매각거래죠. 따라서 당의 금융자산을 제거를 해버려라.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는 차익거래로 해서 매출채권이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죠. 자,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매각거래에서는 얘를 죽여버리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하고 그냥 빌린 것으로 봐라 이 소리죠. 그래서 그 밑에 회계처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았다. 애매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의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통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매각한 거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있다면 자, 요거는 어때요? 차익거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요거는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 밖에, 우리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 요거 말고, 그 밖에 기타의 채권 채무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거 뭐 다 배우셨을 거예요. 한번 복습해보죠. 자, 먼저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수금,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차용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 1년 이내. 그럼 단기 대여금으로. 그 다음 1년 이후의 기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죠. 차용증서를 발행해주고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고 1년 이후에 갚기로 하였다. 그때는 장기 차입금이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먼저 줬대요. 먼저 준 돈, 선급금. 대신에 상품을 팔기로 하고 먼저 대금을 받았다. 그럴 때는 선수금. 그 다음에 출장비 같은 거를 대충 계산해서 줄 수 있죠. 자, 접대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충 계산해서 주면 가지급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출장 갔다 온 다음 접대하고 온 다음에 정산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가 지출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출된 금액, 그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장 간 점원이 원인 불명의 돈을 보내왔어요. 회사엔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를 모른다. 그럴 때는 가수금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결산 같은 경우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이제 미결산이에요. 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건물은 없어졌는데 보험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 그럴 때 미결산. 자, 우리 수금사원이 외상대금을 받아갖고 오다가 날랐어. 그러면 내가 받을 외상매출금은 또 받을 수 없잖아. 그럼 외상매출금 없어지면서 바로 손실로 보면 안 돼요. 사원이 들어올 때 신원보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 같은 데서. 그럼 이제 보험금이 나올 건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죠. 그럴 때 일단 미결산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정산하자. 이런 개념의 개정, 요거를 미결산이라고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대손회계네요. 자, 우리가 이제 대손회계, 요거는 우리 시험에 뭐 한 문제 정도는 늘상 나오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잘 원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대손에 대해서는 이론 문제도 좀 잘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을, 시험에 나왔을 때 딱 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자, 먼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이 얼마쯤 회수 불능될 거를 예상을 해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충당금인데, 자, 요게 이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는 직접법,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충당금 설정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직접법은, 대손이 예상되더라도 아무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실제로 회수 불능이 된 순간에 그때 가서 그냥 대손 삼각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1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X1년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X2 중에서 이제 얼마는 여기서 이제 회수가 되겠죠. 그랬다가 30만원은 회수가 됐어요. 근데 20만원은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20만원이 회수불능이 된 거라. 그러면 직접법에서는 회수불능이 된 X2년도에 가서 미리가 아니죠. 대손이 확정된 다음에 대손상각비 20, 그리고 외상매출금 20,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대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게 요게 직접법이죠. 그에 비해서 충당금 설정법은, 이제 그 직접법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이 물건의 원가가 만약에 20짜리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20이면 20짜리를 5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X1년도에는 상품 매출 이익이 30만원, 수익이 30만원 잡혔죠? 그리고 X2년도에 가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20만원 잡힙니다. 그러면 요 대손상각비 20만원은 X2년도 비용일까요? 아니잖아. X1년도에 20짜리를 50에 팔아서 30만원 번 것 같지만 20만원 못 받게 됐으니까 결국 X1년도에는 10만원만 버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익은 X1년도로, 요 수익에 관련된 비용은 X2년도로. 따라서 직접 상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간편하잖아요. 그 다음 믿을 수 있잖아요. 신뢰성이 있잖아. 신뢰성이 있어서 좋다. 그 다음 뭐예요? 회계 처리가 간단하니까 땡큐다. 다만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충당금 설정법은 X1년도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갖고 20만원 못 받아서 다음 기로 넘어가는데, 내가 예상해 보니까, 그놈 말이야. 꼭 안 갚을 것 같아.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X1년도 12월 31일 날, 요 결산 때 다음 기로 넘어가는 외상 매출금 중에서 그냥 20만원 뛸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는 뛰지 않았지만 뛸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비용으로 이렇게 20만원 이렇게 떨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회수불능된 건 아니니까 배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다가 X2년도에 회수불능이 되면 그때 가서 외상 매출금을 20 없애면서 그럴 줄 알고 만들어 놓은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20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 결국 비용은 몇 년도 비용으로 돼요? X1년도 30만원 이익에서 비용이 20만원. 그래서 X1년도에는 10만원만 이익이 되는 거고, X2년도에는 비용 처리가 안 했으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자, 다만 문제점은 요 예상 금액이 과연 정확하냐? 그건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 비용 대응에는 아주 적합하다라는 거죠. 다만 신뢰성은 없겠죠? 또 어때요?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하겠지?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 비용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일반적으로는 직접법을 사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충당금 설정법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거기 이론 보시면 직접 상각법은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당금 설정법은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한 X1년도의 비용으로 떠는 것이다. 장점. 직접법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때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죠. 믿을만하다. 신뢰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무상 적용하기가 편하죠. 아주 회계 처리가 간편하다. 자, 그에 비해서 충당금 설정법은 수익 비용 대응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자, 우리가 이제 받을 돈이 얼마냐? 여기로 보면은, 여기 직접법으로 하면은 내가 받을 돈 얼마 있어? 그러면 20만 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미 내가 받을 돈 50만 원에서 30만 원은 회수했고 20만 원은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충당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재무상태표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어요? 20만 원 남았습니다. 원래 50에서 30은 회수한 거니까 20 하고 그 밑에다가 배손 충당금을 20 해서 내가 받을 돈은 제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20만 원 띄고 나면 내가 받을 돈 없잖아요. 근데 직접법에서는 20만 원 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받을 돈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정부 이용자가 볼 때 어느 게 더 목적 적합해요? 이게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장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법의 장점은 간접법의 단점이고 그 다음에 충당금 설정법의 장점은 이 직접상가법의 단점이죠. 지그작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점, 충당금 설정법의 장점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하지만 여기 단점이죠. 이 직접상가법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순실현 가치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 다음 자, 직접상가법의 장점, 실제 발생한 대손액의 보고로 회계 자료의 객관성이 높지만 충당금 설정할 때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무상 적용하기가 쉽다? 어렵죠. 우리가 얼마의 충당금을 세워야 될지에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거는 장단점 이러지 마시고 두 개의 장점만 기억을 하시고 요거의 장점은 요거의 단점, 요거의 장점은 요거의 단점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직접상가법과 충당금 설정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비용의 인식식이다. 즉 직접상가법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충당금 설정법은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미리 대손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요거의 차이점에 따라서 직접법, 충당금 설정법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외상매출금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을 것이냐 이거 예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 어떻게 충당금을 얼마를 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 충당금을 얼마를 설정할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IS 접근법 자, 또 하나는 재무상태표 접근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IS 접근법이라는 것은 IS는 뭐야? 손익계산서니까 당해 수익에 대응하여 당해 돈을 번 만큼 비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게 여기 IS 접근법이에요. 수익비용 대응에 입각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은 어떻게 나와? 팔았으니까. 총 매출액의 얼마? 자,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이 얼마? 이래서는 안 되죠. 왜요? 100만 원을 매출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이 되돌아오거나 5만 원을 깎아줬다. 그러면 되돌아오고 깎아준 거에는 대손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순매출액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총매출액으로 하든지 순매출액으로 하든지. 또 자,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팔았지만 50만 원은 현금 받고 팔았대. 그럼 현금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는 대손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상 매출액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금액을 써드릴게요. 우리가 총 100만 원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5만 원이 애누리나 환입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외상으로 파는 게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는 1%, 뭐 요놈에 대해서는 1.5%, 요놈에 대해서는 2%. 자, 이렇게 이제 이 당해연도 수익에 대응하여 얼마를 비용으로 떨겠다. 요게 바로 손익계산서 접근법이고 재무상태표 접근법은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외상으로 40만 원을 매출했다 하더라도 단기에 15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러면 받은 거는 회수 불능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외상 매출금 25만 원 중에서 얼마가 이제 회수 불능이 될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외상 매출금의 외상 매출액이 아니라 회수하고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뭐 외상 매출금 잔액이 25만 원이라 그러면 25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이 25만 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5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5만 원만 충당금 설정하면 내가 회수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네. 즉 여기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순실현 가치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찾아내겠다. 그러면 2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지만 5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회수 가능액은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만 원을 비용으로 떨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25만 원에 대해서 자, 몇 프로 이렇게 정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5만 원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연령을 분석하자 이거죠. 연령 분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품을 외상으로 가져간 지 오래될수록 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5만 원을 요거를 나이를 따지는 거죠. 가져간 지 한 달도 안 된 놈, 한 달은 넘고 90일도 안 된 놈, 90일은 넘고 1년이 안 되는 놈, 이런 식으로 25만 원의 나이를 따져서 자, 요거 이제 나눠보는 거죠. 그랬더니 요게 15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얼마야? 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만 원. 그래서 요거 더하면 25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3% 그랬다면 여기서는 이놈은 2%로 하고 이놈은 4%로 하고 이건 아주 오래됐으니까 얘는 20%로 하고 이렇게 해서 회수기간이 아직 못 받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높은 배선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느 게 더 이뻐 보여? 얘가 이쁘죠. 그냥 일괄 3% 그러면 75,000원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얘는 이것 따져 이것 따져 이것 따져 그러니까 아이고 실무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가장 우수한 방법이 요게 연령분석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면 자, 그게 해결이 돼 있죠. 자, 따라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자, 재무상태표적금법은 매출채권의 잔액 비율. 그래서 매출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령분석법은 채권의 연령별로 다른 대손율을 정하는 방법. 자, 먼저 장점은 뭐예요? 매출채권을 순실현 가치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자, 부가손익계산서적금법은 자, 총 매출액의 몇 프로, 그 다음에 순매출액의 몇 프로, 외상 매출액의 몇 프로, 이렇게 매출액으로 하는 거고, 이건 잔액으로 하는 거고. 자,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장점은 수익비용 대응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환입의 계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자, 원래가 이제 매출채권이 못 받게 된 것은 대손상각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여금이나 자, 미수금을 못 받게 될 때, 그때는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 해가지고, 자, 비용을 분류를 하는데요. 한국회계 기준에서는 영업상 비용, 자,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못 받았을 때는 대손상각비에서 영업상 비용이고, 그 다음에 대여금이나 미수금을 못 받게 됐을 때,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해서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IFRS에서는 영업상 비용, 영업의 비용,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 대손이 됐다가, 그러니까 충당금을 세워놨다가, 충당금을 10만원 세워놨는데, 자,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건 6만원 밖에 없대. 그러면 4만원을 더 많이 세워놨네? 그럼 4만원을 환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대손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그거는 그냥 단기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는 비용, 대손충당금 환입, 얘는 수익.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충당금을 이제 회계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충당금 설정의 회계 처리 방법. 이때는 이제 먼저 충당금이 얼마 있느냐. 이미 세워져 있는 충당금이 5만 원이 있어요. 자, 이미 세워져 있는 게 5만 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얼마를 세우려고 하느냐? 자, 가령 8만 원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이번에 8만 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세워져 있는 게 5만 원이니까 모자라는 만큼만 더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자라는 금액이 3만 원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3만 원. 이래 버리면 5만 원이 있는데 3만 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8만 원 딱 맞는 거죠.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거야. 모자라는 만큼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세워져 있는 충당금이 5만 원인데 또 이번에도 5만 원만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할 거 없죠.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미 세워져 있는 충당금이 5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3만 원만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2만 원이 많지? 그러면은 2만 원을 죽여야 돼요. 충당금은 언제나 대변에 있는 겁니다. 없애려니까 차변에 와야죠. 자, 대손 충당금을 2만 원을 죽이면서 얘는 뭐가 돼요? 대손 충당금 환이 2만 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모자라는 경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남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5만 원의 충당금이 있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회수불능됐대. 그러면 먼저 외상 매출금이 3만 원 없어지면서 충당금이 5만 원 있으니까 없애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 3만 원 이렇게 없앴어요. 그럼 지금 얼마가 남아있어요? 2만 원 남아있는 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4만 원이 다시 회수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 4만 원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제 남아있는 충당금은 얼마 있을까? 아까 5만 원 있었는데 3만 원 없어져서 2만 원이 있는데 새롭게 4만 원이 회수불능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손 충당금 남아있는 거 2만 원 다 없애주면서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2만 원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이 있을 때는 충당금으로, 충당금이 없을 때는 모자라는 만큼은 무조건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대손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회수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X1년도 9월 5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을 팔았어. 배금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출금 10만원.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이제 회수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X1년 10월 5일 날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7만원이 회수 불능됐대요. 그럼 이때 충당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자, 이때 만약에 충당금이 또 5만원 전기에서 세워놓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대손 충당금이 5만원,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가 2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랬는데, 10월 5일날 회수불능이 됐는데, 얘가 X1년 결산하기 전에 12월 1일날, 선생님, 진짜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하고 돈을 도로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갖고 왔느냐? 7만원을 갖고 왔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못 받을 줄 알고 대손을 처리했는데 갖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땡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잘못한 거야. 외상 매출금 7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때 했던 부분을 역으로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거는 거꾸로 얘부터 대손 상각비 2만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5만원. 그러면 얘는 여기 와서 없어지고 얘는 여기 와서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결국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게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무조건 당기에 대손으로 처리했던 채권이 당기에 이번 기에 현금으로 회수됐을 때 이때는 현금을 받은 걸 쓰고 요때 했던 거를 없애라. 없앨 때는 반드시 밑에 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항상 밑에 것부터 없앤다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X1년이 아니라 X2년도 3월 2일날 갖고 왔어요. 현금으로. 작년에 대손으로 처리했잖아. 대손으로 처리했는데 해가 바뀌었어요. 결산이 끝난 이후에 지난번에 사장님 미안했어요 하고 현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난 뭐라 그래? 야, 그럼 뭐하러 갖고 왔냐? 우리 결산 끝났어. 그냥 가. 그래요? 아유, 고마워. 이러죠. 자, 그래서 이제 현금이 7만원 들어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요, 역분기를 할 수가 없잖아. 결산해서 얘는 차기로 이월됐고 얘는 IS 비용으로 갔으니까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가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회수불능됐던 채권이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충당금을 늘려주시면 그러면 회계 처리는 끝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배손에게 어떤 게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자꾸 해보세요. 계산 문제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계정 과목이 중요하냐? 배손 충당금 계정 과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그리느냐? 배손 충당금 계정 요것만 이제 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가 이제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배손이죠. 배손. 그 다음에 이제 배손됐던 게 회수될 수 있죠. 회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말에 얼마를 세울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있으면은 그 계산해서 모자라는 만큼 배손 상각비로 이렇게 여기 이제 IS상의 배손 상각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 손익계산서에 계산할 배손 상각비가 얼마냐? 요거 물어보면 이제 요 금액이 답이고 기말에 설정할 기말에 충당금을 얼마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요게 기말에 세워야 될 금액이고 요게 이제 모자라는 만큼을 보충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얘를 물어보는지 또는 회수된 놈이 얼마냐, 배손된 놈이 얼마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는데 요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출채권, 기타채권하고 배손에 대한 요약 정리를 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